정도 되는 화학식 조합을 거의 다 해봤기 때문에 사실 대안이 없다 그러면 진짜 대안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화학적으로는 극복이 어려운 뭘로 극복해야 되겠어요? 기계 시스템 만들어야죠. 그걸 버틸 수 있는 기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로 극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어떤 스토리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정유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물질 하나로 다 해결되는 게 지금은 그 물질 하나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너무 압력이 높아서 못 쓴다든가 너무 가연성이 높아서 못 쓴다든가 그런 물질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제 대안들이 다 그런 거예요. 대안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가연성이 높은 물질은 압력이 너무 높은 물질이랑 섞어가지고 반반을 쓰고 이런 사람들이 솔루션을 막 찾기 시작합니다. 이렇게라도 찾아가지고 쓰면 그래도 쓸 수는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혼합물. 혼합물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새로운 조합으로 이거랑 섞어보는 조합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는 다 순수 물질에 거의 의존을 하다가 그래서 제가 혼합물 얘기를 시작을 했다가 이 긴 얘기를 했는데 이 긴 얘기가 향후 5년 동안의 비즈니스를 아주 지배할 거라고 저는 거의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확신이 드는 경우가 평생 살면서 몇 번은 없었어요. 그때 항상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게 투자인데 그걸 빨리 안 움직여가지고 아직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내려가 보면 그럼 이제 정유가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 렉티피케이션 컬럼이라 그래서 이게 정유 탑인데 이게 사실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는데 요건 뒤에 가면은 제가 제대로 된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그냥 모식도 그냥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개념도입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액체가 들어와서 파셜 베이퍼라이제이션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아랫부분은 가열을 해요. 가열을 하니까 뭐겠어요? 자꾸 점점 더 잘 끓는 기체들은 여기서 자꾸 끓어져서 기체로 빠져나가겠죠. 여기서. 그 다음에 위쪽은 뭐냐면 냉각을 합니다. 그러면 잘 응축되는 기체는 여기서 기체 일부분이 냉각이 돼서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죠? 그럼 이 과정을 반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쪽에는 조금 더 잘 안 끓는 물의 순도가 높은 게 나올 거고 위쪽에는 알코올의 순도가 높은 게 나올 겁니다. 이 앞에 페이지는 통 하나였으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여기랑 여기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죠? 이거는 아래쪽에서 내려오는 거는 여기 수준 3L 위쪽에서 나오는 거는 1V 수준 이 정도의 분리 성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 탑을 굉장히 이렇게 높게 만드는 거예요. 높게 만들어서 어떻게 만드냐? 중간중간에서 끓어서 나오는 물질들을 추출해내는 거죠. 그죠? 실제로 이거는 물질 2개 가지고 섞여 있을 때 뭐 이렇게 되는데 정유탑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정유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 판들을 자세히 보면 요게 이제 그 옆에서 본 거라서 2디멘셔널 한 건데 3디멘셔널하게 보면은 위쪽 판이 이렇게 사과 먹은 것처럼 이렇게 한쪽 판이 이렇게 패여 있어요. 이렇게 패여 있습니다. 요 판 하나가. 그래서 사과 먹은 부분이 어디냐? 여기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 판에 이렇게 바닥에 구멍이 다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요 판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가운데 이렇게 액체랑 기체가 이렇게 모여 있는 구역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만약에 액체가 점점 더 많이 내려서 넘치는 액체는 어떻게 되느냐? 이 옆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기체들은 어떻게 가느냐? 이 위로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여기 틈 사이에 있죠. 구멍으로 올라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구멍 사이로 올라가면서 여기 있는 액체들과 이 위층에 있는 액체와 물질 교환을 해요. 왜냐하면 위쪽은 액체니까 이게 내가 조금 더 좀 이제 기체로 되기에는 내가 너무 액체를 좋아해 하는 물질들은 액체로 바뀌어서 다시 여기 쌓이고 또 여기서는 그 열을 받아서 올라갑니다. 왜? 맨 아래쪽은 가열을 하고 위는 냉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여기서 가열돼서 점점 올라갑니다. 즉 뭐냐면은 이걸 잘 보면은 이 칸하고 이 아래 칸이 격리되어 있죠. 액체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액체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스테이지가 하나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순도가 점점 바뀌게 됩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아까 잘 끓는 거 알코올의 순도가 아주 올라가게 되고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물의 순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탑의 높이가 높고 이 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순도를 더 높은 순도를 뽑아낼 수 있고 대신 더 많은 냉각열과 더 많은 가열, 그죠? 가열을 해줘야 되죠. 위를 냉각을 더 많이 시켜주고 아래를 더 많이 가열시켜줘야 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도를 99.99%를 하겠다 랑 순도를 99.999%를 하겠다, 순도를 99.9999%를 하겠다. 각각 뭐라고 부르냐? 99.9를 39, 99를 49, 그 다음 999를 59이라고 69 이렇게 부르거든요. 가격이 어때요? 다 기하급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99.9%짜리는 만원, 99.99%는 10만원, 99.959는 100만원, 69는 1000만원. 왜냐? 이 순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탑이 훨씬 더 올라가야 되고 여기 투입되는 에너지량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거가 그래서 정유사에서 사용하는 정유탑이에요. 그래서 보통 정유회사 얘기 나오면 이것만 나오죠. 그리고 꼭대기에는 물 좀 나고 있고 이러죠.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은 요즘에는 이걸 다시 우주에서 쓰는데 옛날 거는 이 위에 올라가는 기체 같은 경우는 우주를 시키려면 영하 170도까지 막 이런 기체들이 있어서 대부분 이걸 풀어버립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RGCC 할 때 뭘 했었냐면은 에어 세퍼레이션 유닛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 에어 세퍼레이션 유닛이라는 게 뭐냐면 산소를 어떻게 순산소를 분리시켜내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럼 순산소를 분리시켜내기 위해서 처음에 공기를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하고 여기에 냉각을 쫙 시킨 다음에 여기 냉각을 얼마나 시켜요? 여기 보면은 LP, AP, HP, HP가 있죠. 그죠? 그리고 간, 목스, 간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가스 옥시전, 간이라고 부르고요. 곡스라고 부르고 가스 나이트로젠을 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그럼 록스도 알겠죠? 리퀴드 옥시전과 리퀴드 나이트로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걸 분해하기 위해서 여기에 하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여기에 있는 이제 냉각을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냉각을 할 때 액체나 기체는 영하 170도, 180도가 기본이잖아요. 거기 투입되는 에너지를 한 방에 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 나갔다가 여기서 올라가는 열들을 다시 여기 빠져나가는 열도 여전히 영하 150도 이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을 실제로 이렇게 스토리지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내부에 이게 뭐냐면은 힐 익스체인저 박스예요. 여기 6번이 뭐라고 했냐면 메인 익스체인저입니다. 힐 익스체인저라고도 말도 못하고 그냥 익스체인저라고 해놨어요.
자기네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냉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유탑이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리퀴드 나이트로젠, 리퀴드 옥시전을 스토리지 하는 거죠. 산업에서 더 많이 쓰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위쪽을 생산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두 개 가격이 많이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그냥 차갑게 만드는 용도로 리퀴드 나이트로젠을 갖다 쓰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걸 잘하는 회사가 여기 있는 에어 리퀴드라고 하는 여기 프랑스 회사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회사들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가 잘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체기계입니다. 유체기계는 어떤 게 있냐면 이게 펌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펌프가 뭐냐면은 그 펌프의 특징은 뭔가요? 액체를 압력을 넣어가지고 넣어줘서 뭔가 그 기체처럼 기체가 아니고 압력을 넣어줘서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쓰는 기계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펌프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가 유체를 순환시켜야 돼. 특히 액체를 순환시켜야 될 일이 있을 텐데 그 액체를 순환시키는 목적이 대부분 뭐냐고 잘 생각을 해보면 뭐겠어요? 열교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교환. 예를 들어서 집에 펌프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고 있지만 집에 펌프가 있어요. 어디 있느냐? 보일러 밑에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일러에 온수를 만든 다음에 그 온수를 집에 바닥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펌프가 있어요. 온수 순환 펌프가 붙어 있으면 싸요. 한 7만 원 삽니다. 그래서 고장 났다 그러면 아저씨들이 와서 그냥 공임하고 한 15만 원 받아가죠. 출장비하고 물건은 그 아저씨는 5만 원 안에 살 거예요. 이게 싼 게 사실은 기술이거든요. 그냥 딱 거기 적합한 제일 싼 부품들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뭐 좋게 만들면 좋긴 하죠. 그죠? 100년 쓰는 거. 뭐 100년 쓰면 아파트가 남아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어디 철거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보일러 같은 거 떼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잘 모르시죠? 보일러 철거를 할 때 가져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내가 여기 집이 있는데 우리 집이 철거돼가지고 새로 뭘 아파트를 짓기로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사 나갈 때 기준이 뭐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일러는 그 건물과 하나로 쳐요. 그래서 그냥 보일러 없이 사는 사람 없잖아요. 없죠? 에어컨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있어요. 에어컨 떼가 돼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바로 밑에 이제 소나펌프를 달려서 다 냉방난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펌프 그것도 결국 목적이 뭐예요? 열교환을 목적으로 물을 순환시키는 거죠. 온수를. 그 다음에 나머지도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면 순환을 시키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휘발유를 공급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그 다음에 뭐 뭔가를 액체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열교환 목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 열교환이라고 할 때는 제가 솔직히 몇 번을 얘기하는 그 트레이드오프가 있다고 했죠. 열교환 효율을 올리려면 유로를 촘촘하고 복잡하게 만들면 액체가 지나가면서 많은 열을 조그만 공간, 열교환 효율이 높다라는 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크게 만들면 열교환 효율 좋죠. 무조건. 그죠? 그런데 같은 크기에서 효율이 좋다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열교환 효율이 좋다는 거예요. 똑같은 크기. 왜냐하면 열교환기는 크기가 이제 문제잖아요. 너무 커지면 공간이 없어집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열교환기 작거든요. 효율이 안 좋아요. 왜? 자동차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만드는 거예요.
집에 쓰는 에어컨 공간이 넉넉하니까 크게 만들어서 효율 좋거든요. 그죠? 그렇게 하는 그 효율이 결국 사이즈와 관련이 있지만 어쨌든 똑같은 사이즈에서 열교환기 효율을 올리려면 뭐 면적을 늘리는 게 필요하니까 면적 늘리려면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대신에 유량은 어때요? 유량은 똑같은 게 좋으니까 그러면 복잡한 길을 지나가게 만들려면 더 세게 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펌핑 파워가 늘어나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트레이드 오프죠. 효율이 올라가면 펌핑 파워가 많이 든다. 그죠? 사실은 그래서 펌프 동력이 에너지 효율 올린 것보다 더 많이 들게 되면 그거는 뭔가 잘못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런 어떤 양자 간의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심해야 되는 게 만약에 열교환기 같은 경우는 이미 서피스 같은 열교환 효율 같은 것들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쓰면 열교환 효율이 뭐 2배로 좋아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바로 거기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펌프 동력은 압력과 델타 P는 얼마나 늘어납니까? 이해되시죠? 네, 딱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2개가 다 좋아졌다. 약간 의심해야 돼요. 사실일까? 이렇게. 사실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만약에 열교환기가 같은 열교환기라면 압력 강화는 뭐랑 비교하느냐? 어떤 비례상수 앞에 그 다음에 W라고 하는 게 유량이죠. 그 다음에 이거의 지수를 한다. 보통은 난류일 때는 N이 한 2.0에 가까운 값을 가지니까 통상 유량의 제곱에 비례한다. 여러분 저 식이 어떻게 나온 건가요? 저 식이. 이 식은 여러분들이 저기 그 잘 알고 있는 식 중에서 프릭션과 관련된 식이 있을 거예요. F에다가 2분의 로그 2 제곱의 분의 그거 하던 식 있죠? 그 식을 프릭션과 관련된 식을 쭉 끌어내면 딱 뭐가 나오냐면은 프릭션 팩터하고 속도와 관련된 식으로 딱 나옵니다. 속도가 뭐예요? 매스 플로우 레이트가 비례하는 거죠. 근데 프릭션 팩터가 뭔가요? 마찰 계수잖아요. 근데 마찰 계수가 보통은 뭘로 나오냐? 레이놀즈 수의 함수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레이놀즈 수 안에 뭐가 있어요? 속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속도랑 이걸 맞춥니다. 보통 라미나 플로우일 때는 그 속도에 비례해서 이렇게 쭉 프릭션 팩터가 이게 떨어지는 이런 커브를 가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n이 1이 되고요. 이 n이 1이 되고요. 원래는 제곱인데 그 앞에 프릭션 팩터 영향 때문에 이게 1이 되고 터뷸런트 플로우일 때는 여러분 무디 차트 기억나시나요? 무디 차트가 레이놀즈 수가 클 때 어떻게 가요? 뒤쪽이 이렇게 평평해지죠? 플랫해지잖아요, 뒤가. 즉 뭐가 돼요? 레이놀즈 수와 관계없이 프릭션 팩터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제곱이 딱 됩니다. 시가에 여러분들 이런 식들을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들었으면 이렇게 한번 가서 이렇게 한 책 열어서 한번 손으로 한번 풀어보면 좋긴 하겠는데 바쁘니까 들어만 놓으십시오. 들어만 놓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닛 매스 퍼 펌핑 플로우인 스테디 플로우일 때의 워크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VDP 잘 알고 있죠? VDP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는 거는 펌프니까 V가 상수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밀도분의 1로 그냥 바꾸면 로분의 델타 P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파워라는 건 뭐냐? 압력에다가 뭘 곱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워 곱하기 압력차 이걸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식을 이렇게 했더니 파워는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유량이 세제곱에 비례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펌프나 이걸 만들 때 그 내부 유동을 층류로 하진 않아요. 여러분 저기 제가 그 층류와 난류의 가장 큰 차이점 아까 저기 시험에도 냈지만 이렇게 속도장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라미나일 때는 이렇게 올라가고
터뷸런트일 때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요 부분이 라미나가 이렇게 천천히 완만하게 속도 프로파일이 올라간다는 거는 터뷸런트 대비해서 이만큼의 차이는 다 이게 유동 특성 때문에 가져가는 손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터뷸런트로 설계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 그냥 요게 2, 요게 3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펌프는 펌프는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펌프는 여기에 보면은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유체기계라고 했을 때 여러분 유체기계 아마 열유체기계 설계 수업도 들었겠지만 아마 별로 그렇게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뭔가 배우긴 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걸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만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은 세로축은 압력입니다. 얼마나 큰 압력을 하는 원래는 델타 P죠. 델타 P. 그 다음에 가로축은 뭐냐면은 플로우 레이트예요. 플로우 레이트. 그러니까 기계 하나를 딱 돌렸을 때 이 펌프가 유량이 얼마일 때는 압력이 얼마다. 그 다음에 유량이 더 늘어나면 대신에 압력은 더 많이 올릴 수가 없다. 커브는 항상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와 있는 그래프거든요. 그게 유체기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생각해보면 마찬가지로 생각해봐요. 기계가 하나가 딱 있어요. 이거는 펌프입니다. 그런데 얘를 가지고 이제 압력이 지금 차압이 한 델타 P가 한 2기압 정도 걸리는 걸 펌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이거 지금 뒤에 뭔가 더 붙여야 되니까 이거 더 막 붙였습니다. 뒤에다가 라인을 더 붙였더니 야 이게 압력이 3바가 필요해요. 3바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던 유량이 줄겠죠. 당연히. 이해가 되시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3바가 됐는데도 유량이 똑같아? 아니면 유량이 더 늘어? 말이 안 됩니다. 전제 조건은 똑같은 회전수로 회전하고 있는 펌프라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더 빨리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요거 한 5분 뒤에 얘기를 하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일정하게 돌고 있는 펌프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델타 P가 커지게 되면 유량이 적어진다. 즉 델타 P가 커지게 되면 요게 이렇게 올라가면 요게 적어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올라가죠. 그 다음에 델타 P가 증가하면 델타 P가 감소하면 유량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요거는 이렇게 하나. 세로는 델타 P, 가로축은 유량. 보통 볼륨 플로우 레이트로 많이 합니다. 펌프일 때는. 왜냐하면 볼륨 플로우 레이트나 매스 플로우 레이트는 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럼 여기 선은 왜 여러 개가 있느냐? 선은 뭐냐면은 RPM이 올라가면 회전수를 더 올렸다. 그래서 더 많이 올리겠다 했을 때 RPM마다 하나씩 그려지는 라인인 겁니다. 이 라인은. 그래서 RPM 하나일 때 요거 라인. 그러면 어느 쪽이 더 RPM이 높을까요? 이쪽일까요?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쉽게 예상할 수 있어요. 이 위쪽의 펌프가 더 큰 펌프인가요? 여기가 더 큰 펌프인가요? 아래쪽이. 유량이 요거랑 비교했더니 유량이 어느 게 더 커요? 네, 이게 더 크죠? 압력은 어느 게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압력도 크고 유량도 크려면 당연히 큰 펌프를 써야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RPM이 빨라지는 방향입니다. 같은 거라고. RPM이 빠르다는 거는 더 용량을 키운다는 것과 똑같으니까. 그러면 그 RPM을 바꾸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가변속이라고 부르고 가변속 시스템 이런 말들 쓰고요. 거기에 많이 사용되는 게 인버터라고 하는 어떤 전력 변환
시스템들을 가지고 와서 씁니다. 그 인버터가 종류가 뭐 두 개인데 하나가 삼성 인버터가 있고 하나가 BLDC 인버터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집이나 이런 데서 쓰고 있는 속도 조절되는 그런 것들은 다 BLDC 인버터입니다. 그래서 브러시리스 DC 인버터라고 하는 건데 그런 어떤 인버터를 쓰게 되면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 유량이라고 그랬는데 식들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사실 제일 싫어하는 게 이렇게 식이 복잡한 건 제일 싫어하는데 이 복잡한 식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만약에 펌프라고 그러면 펌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뭐냐면은 압력에 따라서 밀도가 안 변하잖아요. 온도에 따라서도 밀도 변화가 적죠. 특히 열교환기가 아니니까 터보머신에서 즉 터빈이나 펌프에서 액체가 온도가 변하는 양은 많지가 않아요. 밀도 변화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가 되느냐? 여기 P하고 델타 P하고 Q가 그냥 하나의 선으로 딱 그려지면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터보머신 중에서 압축기나 가스를 돌리는 터빈, 액체 터빈 말고 기체를 돌리는 터빈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이걸 쓰려고 보니까 압력에 따라서 온도가 바뀌죠. 그죠? 밀도도 바뀌죠. 팽창이 됨에 따라서 밀도가 또 바뀌죠. 그러면 밀도를 도대체 어느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거 왜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할 수밖에 없는지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펌프 같은 경우는 뭐 밀도도 안 바뀌고 뭐 이러니까 사실은 그 유동 특성이 크게 바뀔 일이 없어요. 유체기계 안에서. 근데 얘는 만약에 뭐 터빈 같은 경우, 압축기 같은 경우는 밀도가 바뀌니까 그러면 들어갈 때 압력 밀도를 써야 돼. 나올 때 밀도를 써야 돼. 유량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식들이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느냐? 변수가 두 개예요. 뭐 압력차, 그다음에 여기 유량 두 개인데 여기는 뭐 되게 많은 변수들이 등장하고 이 변수를 해결할 방법이 결국 차원 해석 같은 걸 해보면 이런 어떤 변수들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세로축은 어차피 델타 P가 아니라 P2 나누기 P1이죠. 프레셔 레이시오가 됐죠. 델타 P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비율과 관련된 식으로 바뀌고 그러면 딱 봐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여기 센트리퓨걸 컴프레서니까 원심 압축기죠. 그러니까 기체를 압축하는 압축기에 대한 성능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세로축은 이거고 가로축은 W가 뭐예요? 유량이잖아요. 그죠? 유량인데 뒤에 여기 P1 입구 쪽 압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CPT1이 있다는 거는 이거 자체가 뭐가 되나요? 요것도 무차원에 된 표준 조건에서의 뭐 예를 들어 볼륨이라든가 뭐 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해주는 뒤에 차원 해석을 한 결과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오메가가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회전수 RPM이라는 변수가 들어가고 나머지 것들은 요것들을 조종해주기 위한 변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밑에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요, 요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발표 시간에도 한 번씩 보여줬고 그 다음에 연료체 기기설계 수업 시간에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 보면은 여기 보면은 핫 섹션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로 뭔가가 기체가 들어가면 하나가 로터가 있고 하나가 스테이터가 있어서 회전자가 있을 때는 가속이 되고 그걸 로터라고 부르고 스테이터가 있으면 감속이 일어나고 그런데 가속과 감속 과정에서 계속 뭐가 돼요? 그 압력이 상승을 하게 되는 그죠? 가속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그 가속에 의한 어떤 그 사실 우리 배드노이식이면은 속도가 올라가면 압력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속도가 올라가는데 압력도 올라갈까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 들을 때마다 참 아는 게 없다라고 스스로 느끼시죠? 그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학부 4학년 만에 이걸 다 이해한다는 게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계공학이 어려운 거고요. 기계 쪽 공부가 어려운 거고 대신에 졸업하고 나서 그때 뭐 배웠는지 뒤져보다 보면 다 알게 돼요. 기사시험 공부한 학생들도 있죠. 도움 많이 됩니다. 의외로 기사시험 공부하다 보면 이게 기계공학 이런 부분이라고 정리가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도움 많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면은 속도가 올라가면 압력이 떨어져야 되는데 왜들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제일 중요한 베르누이식에서는 노웍이 들어오지 않아요. 웍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테그랄 VDP 기억나시죠? 축일 계산하는 식에 뭐 보면 그때 쭉 우변을 정리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좌변을 0이라고 딱 쳐버리면 베르누이식이 딱 나와버리잖아요. 그거 기억나세요? 대변시 때 배운 건데 2년 전에 배운 거라 기억이 안 날 수 있겠다. 그때 그걸 딱 했을 때 나오는 게 뭐냐? 1이 안 들어가면 베르누이식을 만족하는데 지금 여기는 누가 1을 해요? 여긴 지금 1이 들어가는 곳이죠. 로터잖아요. 여기가 1이 들어가면서 1이 들어가면서 가속을 시키는 거니까 압력 올라갈 수 있고 당연히 에너지가 투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뒤는 뭔가요? 감속이 되면서 압력이 올라가죠. 이건 뭐예요? 스테이터는 일을 하는 곳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로터 스테이터 모르세요? 모른다는 표정이 너무 많아서 짧게 할게요. 자, 여기 아래쪽에 그림 보이죠? 여기 아래쪽에 그림 보이죠? 여기 보면 가운데 이게 축이고 그 다음에 축에 이렇게 뭐가 달려 있어요. 이게 옆으로 봐서 이런데 사실 이게 날개입니다. 날개. 날개라서 사실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다 선풍기 날개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날개고 그 다음 얘도 날개인데 이 날개는 어디에 있느냐? 이게 몸체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케이스에. 그러면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가속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선풍기가 회전을 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무슨 역할을 하냐? 얘는 감속을 시키는 거죠. 왜 감속을 시키느냐? 감속을 왜 시켜야 되나요? 만약에 가속만 시키면 어떻게 돼요? 점점 속도만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건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건가요? 압력을 올리는 건가요? 압력을 올리는 게 목표니까 속도가 빨라진 다음에는 그걸 반드시 감속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터라는 게 그렇습니다. 스테이터가 뜻이 뭔가요? 멈춰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정지해 있다는 거잖아요. 스테이터가. 로터는 뭐예요? 회전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전에 의해서 얘는 여기서 공기가 가속이 한번 되고 나면 스테이터가 반드시 감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감속이 끝나고 나서 다시 뭐예요? 압력이 좀 올라갔죠. 어떻게 올라가느냐? 가속하는 과정에서는 2를 투입해서 압력이 올라가고 감속하는 과정에서는 2는 투입은 안 하죠. 그죠? 왜냐하면 그냥 여기 1은 없는 날개니까 여기는 어때요? 그냥 베르누이식에 의해서 속도가 떨어지니까 압력이 올라가고 이해가 되시죠? 다시 또 뭐예요? 여기 날개잖아요. 그럼 가속을 하니까 압력이 올라가고 다시 속도가 가속이 된 거를 스테이터가 멈추면서 또 압력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단을 통과할 때마다 쫙 압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시겠지만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여기 채널이 좁아지죠. 이 좁아지는 이유는 압력이 올라가니까 밀도가 작아져서 점점 좁아집니다. 그런데 터빈보다는 얘가 훨씬 좁아지는 비율이 적어요. 이유가 뭘까요? 온도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압축이 일어나면 단열 압축이잖아요. 온도도 상승하죠. 그죠? 그러면 온도가 상승하는 것은 압력을 더 많이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을 많이 못 올리는 거예요. 부피를 많이 줄일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터빈 쪽은 반대로 왕창 커져요. 이유가 뭐냐? 압력이 떨어지면
부피도 왕창 커지니까. 그죠? 그런 어떤 이유 때문입니다. 압력이 떨어지면 비체적도 커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요거를 보고 나서 이제 유체기계와 관련된 어떤 식들 그 성능 곡선을 한번 봤을 거예요. 이런 거. 딱 보는 순간 아주 싫죠.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제가 학부생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졸업했어요. 다 잘했을 것 같지만 저는 그냥 딱 기계 쪽에서 필요한 것만 배웠기 때문에 이런 거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졸업했습니다. 다 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도 이거를 개념만 딱 설명할 거예요. 실제로 이 개념을 딱 알고 있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공부하면 이해가 되니까 필요할 때 공부하면 이해가 되니까 딱 해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성능 맵이라고 하는 걸 그리는데 가로축에 뭐냐면은 M 스탠다드라고 있잖아요. M 스탠다드. 그러니까 스탠다드 매스 플로우 레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스탠다드 매스 플로우 레이시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스탠다드 조건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1.3 1기압 그 다음에 여기 274니까 15도죠. 그러니까 15도씨 1기압 조건으로 다 만들어 놓은 M-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만들려고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량과 관련된 무차원화된 수가 변수가 이 수인데 이 수를 그대로 쓰지 못하고 실제 우리 실험은 이 조건으로 다 만들려면 여러분 무조건 항원항성 참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15도에 뭐 1기압이 아닌데 이 조건을 딱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실험실에 들어가서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터빈이 엄청 크고 또 그런 장비 제가 그 장비를 하나 사는데 돈이 크게도 안 만드는데 3억씩 주고 사거든요. 그러면 이런 장비 없었으면 터빈 못 만드네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싼 장비니까 결국 뭐냐면 그냥 테스트하는 온도 압력, 그죠? 그 다음에 그걸 표준 조건으로 만든 압력에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보고 지금 터빈이 얼마가 돌고 있으면 여기에 출력이 델타 P가 얼마나 나올 건지 오퍼레이션 포인트가 어딘지를 요거 보고 요비를 딱 찍습니다. 지금 요 정도 운전하고 있으니 터빈의 효율은 한 90%. 이게 뭐지? 그죠? 이게 설계가 100을 우리가 전격 속도라고 그랬을 때 지금은 여기 100을 돌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 지금 터빈이 감당하고 있는 컴프레서가 감당하고 있는 부하는 한 이 정도겠구나.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찍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그걸 다 표준화시키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유량도 이렇게 바꾸고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유량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여기와 따라 가지고 뭐도 다 바뀌겠어요? 뭐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스피드 같은 경우도 그냥 스피드가 아니라 무차원화된 스피드 그 다음에 뭐 이런 걸로 다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유량도 이렇게 수정을 하고 스피드도 이렇게 수정하고 압력은 어차피 이건 수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요게 컴프레서인데요. 터빈을 먼저 보면 터빈은 그냥 이래요. 터빈은 뭐냐면 오른쪽이 압력이고 왼쪽이 뭐냐면 유량이거든요. 요거 보면은 여러분 약간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y는 x를 대칭으로 이렇게 돌려서 좀 이해하시면 좀 편해요. 우리 교과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그렸는데 이거를 문손책이 이렇게 돼 있어서 요거를 가지고 딱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있는 그 그래프랑 약간 비슷한 형태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 아니지.
그죠? 아, 이렇게 대칭을 해야 되나? 그래프를 사실 지금 뭐 여기 제가 끝날 때 다 됐는데 요거 오늘 꼭 끝내고 가려고 해서 그런데 터빈 같은 경우도 그림을 그려보면 이거랑 비슷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압력차가 근데 이제 그거는 터빈 같은 경우는 이런 선이 없어요. 그 선을 보면은 이런 선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일종의 뭐냐면은 넘으면 안 되는 선이에요. 이 선이. 그죠? 이 선이 왜 있느냐? 터빈에도 있고 사실은 펌프에도 있어요. 펌프에도 있고 터빈에도 있는데 이 선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은 압축기나 펌프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특성이 터빈하고 다르게 압력의 방향이 유동의 방향과 반대죠. 그죠? 압축을 한다. 우리는 유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요. 예,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왼쪽에 압력이 높고 오른쪽에 압력이 낮아야, 그죠? 이쪽에 압력이 높고 이쪽에 압력이 낮아야 이렇게 흘러가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맞죠, 그죠? 그런데 압축기는 어때요? 이렇게 가지만 이쪽보다 오른쪽 압력이 더 높죠. 이해가 되시죠? 압축기의 기능이 그런 거잖아요. 펌프의 기능도